관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69대 총무를 맡고 있는 박민입니다. 현재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관훈 토론회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삼김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내 정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킨 이래 87년도에는 일로 삼김 대선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중요한 통과 의례로 정착됐습니다. 올해에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계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대선에 임하는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초청에 응해주신 안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안 후보님은 그 관훈클럽 최다 초청 연사입니다. 토론만 이번으로 5번째고 포럼까지 합치면 6번째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안 후보님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인 일정은 이력은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학력이나 경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십니다. 재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중도의 길을 꾸준히 지켜오셨고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된 바 없는 미래의 정치를 늘 말씀하시는 후보이십니다. 오늘도 늘 강조하시는 미래의 담론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으신데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장진모 한국경제부장이십니다. 그다음에 권태호 한겨레 책무실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SBS 고희경 선임기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정곤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먼저 오늘 초청하신 안 후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 관훈클럽 총무님, 그리고 클럽 운영위원님, 편집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번까지 5번째 토론회입니다. 거의 매년 초청을 해주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견 언론인 분들과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 늘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지 나흘째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17만에서 1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치명률이 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절대 감기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우리는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그렇게 아니라고 비과학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도 끝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뽑힐 대통령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시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규모 감염병은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출된 14조 원의 추경도 모자란다면서 자영업 사장님 지원을 위해 35조, 50조, 100조까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보건이나 의료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민생 문제가 된 겁니다. 방역 문제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고 방역 리더십이 경제 리더십이고 방역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인 시대가 된 겁니다.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과학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물리치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지금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에서 20세기 낡은 리더십으로는 전환기의 새로운 위기들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상황이 진영 정치의 액지들은 낡은 정치와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어제까지 7,000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몇백 배나 많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경제적 사망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권 교체는 닥치고 정권 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경제를 고사 상태로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과학적인 리더십을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리더가 꼭 과학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과 기초지식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중견 언론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세상을 배우고 저도 평소 고민하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후보님의 이번 대선을 대하는 입장과 주요 정치,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여러 가지 꼽히지만 역시 단일화 문제입니다. 좀 더 덕담의 수준의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지금 안 후보님 입에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첫 질문은 역시 단일화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첫 시작은 한겨레 권태호 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후보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안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하도록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계속 좀 더 여쭤봤을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께서는 단일화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 실현 가능성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다른 당이니까 그 당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이렇게 공론화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여론조사를 급히 했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단일화 방식을 제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후보자 간 단판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와 비슷한 방식을 제기한 셈인데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 또 죄송한 질문인데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시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연합정부를 말씀하셨고 어떤 형태로든 이 연정이나 공동정부 형태의 운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으로 DJP를 얘기하면서 공동정부로 해서 단일화 조건에 대한 의견도 사실상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각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이런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가 그것이 좌쪽에 있던 사람이든 우쪽에 있던 사람이든 그것 가리지 않고 널리 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더 국회의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고 거기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못 고친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각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각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다수의 의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아마도 여러 가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가 국회 내에서도 바뀌는 이합 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내부적으로 금들이 쩍쩍 갈라져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시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4,000명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국민들이십니다. 마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시켜 놓고 그 다음 총선에서 일당으로 만들어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기득권 정치 세력의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뭘 못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권 바깥에 있는 더 좋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 거대 기득권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인재풀을 자기 진영 내의 인재풀로 확 좁혀버리고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으로 인재풀을 좁히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인재풀을 좁히니까 결국은 남는 사람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다른 모든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만 정치가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양당 거대 정당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전국에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예상은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DJP 연합을 제안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DJP하고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당 소속이든 여러 명의 이제 장관 추천권을 주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면 그런 식의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제안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당연히 예상하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또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이어가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그 단일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후보 등록 직전 막판까지 그 단일화가 진행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후보 등록 직전이나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그리고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시기로 단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투표 전날까지도 사실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화 시기는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어느 순간까지 하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 특히 그 시장에 가면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듣는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두지 마라. 또는 이번에도 단일화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둘 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 지난 10년간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입니다. 거의 매년 사실은 주요 선거에 다 관여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그 선거를 했던 것이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저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17년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2013년 총선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2014년, 2018년, 2021년 작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인데요. 이 모든 선거를 완주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정치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 너무 선의로 대했구나 하고 저 스스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도중에 그만둔 적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0% 안 했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매 선거마다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이 9번의 선거, 매번 선거 때마다 도중에 그만두고 도중에 단일화를 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 잘못이죠. 그런 것들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이번 기회에 그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 보충 질문을 좀 사회 입장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르모님 그 개인 정치적 과정에서 그 단일화에 관련된 잘못 지어진 이미지 같은 데서 충분히 해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어느 선거에서보다 안 후보께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오고 계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구성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일종의 집권을 해야 대통령이 당선돼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29일간의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걸로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그 평가나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런 큰 대의적 차원에서 적어도 단일화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협상에 응해야 되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추가로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하고 나서 5년간 지난 5년의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지난 5년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응징과 동시에 더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정권 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권 교체,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이에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상대는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 내부는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라는 것이 국가를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같은 목적 하에서 방법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신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진심은 저는 똑같다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속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번 대선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합니다. 근데 양쪽 다 지지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자기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인질이 된 기분으로 싫어하는 후보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너무나 싫은데 상대방 후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싫은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의 인질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 이렇게 중요한 시점, 앞으로 5년을 허송세월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믿고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국군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 말씀드리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해가지고 저 하나만 더. 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더 괴롭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비밀을 하나 공개하면 제가 사실 안철수 후보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좀 더 괴로운 질문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또 정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권 교체, 또 시대 교체, 국가의 비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따지면 이 대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으로 안 후보에게는 약간 정치적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합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테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안 후보의 정치적 영역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양 진영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선됐을 때 그 걱정하는 나쁜 정권 교체,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10년간 중도 노선을 표방하면서 거대 기득권 보수 진보 진영을 비판해온 안 후보께서
단일화에 참여해서 그 정권에 새로 열리는 정권에 참여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현실 정치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저 혼자 꾸는 꿈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민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시작했고,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치열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인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그걸 대한민국의 화두로 만들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0년 주기설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강으로 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하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양당 후보 둘 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기, 쌍파퓰리즘인데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게 뻔하게 보이는데 제가 저 혼자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 국민들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당선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몇 년 지난 후에 안철수의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표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후보의 저 마지막으로 질문 단일화해서 하나 드리면, 만약에 그런 안 후보님의 지금 이런 미래 비전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 제의를 하거나 공식 제의를 하거나 비공식 제의를 하거나 해서 제의를 하시면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정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답을 미리 드릴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은 최소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원내 정당 후보가 4명 아니겠습니까? 4명 간에 꼭 이런 TV 토론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제가 지난번 1차 TV 토론 때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듯이 정말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는 한번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 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저는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런 걱정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집요하십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분명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측면을 달리해서 후보님이 얼마 전에 연합정치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게 연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해석을 하는데, 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동정부 또는 뭐 통합정부 이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후보님의 연합정치하고 조금 연결되는 대목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후보님과의 단일화를 제안해 오시면 거기에 여지는 열어두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슈별로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놓은 공동정부 또는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하게도 그쪽에서 제안했다고 하는 그 뭐 공동정부 이런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언뜻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뭐 공동이나 연합이나 이런 쪽은 두 정당 구성원들 내부로 국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에 소속된 그 정치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전국민 통합 내각입니다. 거기 정치권에 몸담은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바깥에서 전문가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들은 정부의 자문에 잘 안 응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분야 최고 실력자인데도 그냥 혼자서 세계적인 업적을 계속 쌓고 정치권에나 또는 그 정부에 이렇게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영입을 못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범위 대상이 정치인들, 정치권에 소속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로 넓히겠다는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일화 질문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사실은 그 오미크론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체계가 독자 생존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독자 생존이고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 의사 출신이시자 또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밝히신 오셨습니다. 안 후보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SBS 고희경 선임 기자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 명 가까이 나와서 방역에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도 셀프로 하고 또 재택 치료도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런 방역 전환 맞다고 보십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다릅니다. 사망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독감은 사망률이 0.1%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또 특히 고령자분들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걸 권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독감 사망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의 사망률이 독감 사망률에 해당하는 0.1% 정도가 되어야지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3차 접종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위험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3차 접종, 이제는 그 부스터 샷이라고 하지 않는 게 예전에는 2번 맞으면 백신 접종 완료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준을 3번 맞으면 백신 접종 완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률이라든지 위중증으로 전이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독감 사망률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역을 바꿔야 됩니다. 방역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가 공무원이 방역 공무원이 일일이 확진자 동선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겹쳤던 사람들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2,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 맡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2, 3일 동안은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확진자 500명 시절에 있던 방역 공무원 숫자나 지금 3만 명대 방역 공무원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국민 참여형 방역입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앱을 깔 수가 있는데요. 그 앱 중에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 그건 스마트폰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 동선을 기록을 하되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서 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앱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자기의 동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 데이터까지 거기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시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보고 내가 조금 전에 확진자 동선과 겹쳤구나.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확진되는 사람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중증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상은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전체 비워놓고 병상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의료진 중에서 공공이 10%, 민간이 90%인데 거의 지금은 공공의료진 위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가동을 해서 민간 쪽에 협조를 구하면서 그 부족한 의료진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독감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면 그러면 아마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다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시행을 한다면 아마 하반기 정도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과학 방역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정치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그 해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역이 바로 정치 방역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유명한 사진 아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빈라덴 사살작전 백악관 사진, 흑백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테이블 중앙에 오바마 대통령이 없습니다.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옆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 그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복잡한 21세기의 국가 운영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워낙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해도 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분야마다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분야,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현장 전문가 보고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결정권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책임지고 결정하게 해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뒤에서 뒷받침한다. 사실 그게 과학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대책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야이고요. 아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때 새로운 감염병이 또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인간과 아직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 종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건 다 저 오지의 야생동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서로 접촉할 일이 없었던 거죠. 코로나19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접촉할 일이 없어서 인류 역사상 코로나19 사태가 생기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서 점점 밀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바뀌면서 불행하게도 이게 결국은 접촉이 돼버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로 퍼졌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제 160만 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코로나19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미리 대비하려고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을 잡아서 미지의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실험을 해서 이제 정체를 밝힌 바이러스가 한 3,000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159만 7천 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 동안에 그 정치 방역으로 제대로 잘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또 이건희 전 회장이 7천억 기부해서 만들려고 했던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백신 주권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못 구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한 달 안에 전 국민이 맞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백신을 못 구해서 질질 끌면서 6개월, 9개월 끄니까 지금 또 돌파 감염이 생기고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빨리 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사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노력한 결과 민간 중에서 한 곳에서 지금 임상 3상의 한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첫 번째 백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투자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안에 그 GDP 대비 자산세가 대한민국이 드디어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8위였다가 4년여 만에 수직 상승해서 1위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뭐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시지 최대의 실정이었습니다. 세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급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 장진모 부장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자산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제 프랑스와 같이 세계 1위로 올랐었다는 건 결국은 물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의 중과 문제에 따른 세율 인상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건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값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고 이제 울상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부담으로 이제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는데요. 후보님은 왜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는지요?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이고 그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수요를 틀어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수요를 틀어막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전체 가구 수와 전체 그 주택 수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더 이상 공급이 필요 없다고 이걸 잘못한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수요라는 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각각의 수요가 따로 있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따로 있고 평형에 대한 수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요를 맞추는 공급이 있을 때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무시하고 이것을 똑같은 수요로 취급해서 더 이상 공급을 늘리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오르는 건 또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이슈가 이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너무 과정하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리고 양도세도 유예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안 후보님은 이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큰 주목될 만한 공약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네, 틈틈이 인터뷰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이렇게 부동산 공약이라고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곧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재산세는 높이고 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미국과 같은 식의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세제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래세가 낮은 곳은 재산세가 낮고 재산세가 높은 곳은 또 거래세가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버려 가지고 그게 또 사실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에 더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그 양도세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사실 뭐 앞으로 몇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5년 내지 10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당장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후보님은 이제 주택 정책의 목표가 주거 안정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현재 한 61%인 주택권 보급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지을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가령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20년 동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아직까지 이제 출발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규제도 까다롭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재건축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묶여 있는데 만약 집권하시면 이런 재건축 규제를 서울시의 주요 논란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좀 완화하실 생각이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또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만 들었었는데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 재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 90%를 환수하겠다니까 도대체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투기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이 또 돈을 가장 많이 번 정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지가 많지를 않아서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아주 작은 규모긴 하지만은 국공유지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라든지 또는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아주 구청사 건물이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공덕동 가보시면 지하철역 위에 거의 한 30층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지하철 상부 공간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땅값이 들지를 않습니다. 마치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것들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신촌역 같은 데를 가보시면 거기는 지하가 아닌데 또 그 위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상부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제가 공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번에 대선에서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경부선 용산에 있는 그쪽을 지하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벤처 단지 포함해서 주거 복지를 청년들에게 주거 복지 혜택을 주는 것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면서 주택 가격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유세는 유지하고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관련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혹시 종부세 관련해서는 좀 정리된 입장이 있으십니까? 종부세가 원래는 부유세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올려도 부담이 큰데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오르니까 이 부담이 엄청나서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그런 세금이 돼버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예전에 원래 취지 부유세 그래서 대상자가 국한된 그런 세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런 그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들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대선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재명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관련 수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의 전환규 부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 후보님이 가장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여튼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공무원 사적 동원, 법인카드 유용 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앞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무속 논란이나 처가 재판 중인 처가 리스크들이 불거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하게 취급된 대선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대선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후보의 어떤 결격 사유까지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 대통령 부인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관행상 저희들이 존중하고 국가적인 예의를 이렇게 차리는 수준인데 현행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 부인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을 보면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정부가 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이런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격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목 아니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 그 배우자가 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세금이 많이 거기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그걸 뭐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 또는 한 분야의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거기를 돌봐서 그 대통령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것 아니면 이런 정책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모범 사례가 우리도 나오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뭐 현안에 관련한 그 어려운 질문들 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안 후보 옛날 이야기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집 옥상에서 그렇게 식물 같은 걸 잘 키우시고 예. 병아리도 뭐 키워서 장닭을 만드시고 예. 했다는 그런 걸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와서 정치 신이나 이 측근들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그 식물 키우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유, 사람이 당연히 어렵죠. 저희 제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직원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꾸 뭐 주변에 측근이 떠난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그때 식물 키우는 마음으로 잘 키우시면 또 부담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미안한 마음들이 사실 정치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3당의 위치에서 거의 10년째 사실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중에 1년 정도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제 역량 부족으로 당을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어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 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3당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취지,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만 자꾸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 각자가 정치인인지라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양당 중에 한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쌓고 자기 입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 역량이 부족해서 여건을 잘 못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저 미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뭐 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당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 관훈 토론이 뭐 여러 가지 신뢰를 얻고 있고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께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도 질문을 좀 압축해서 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한 질문들이 많고 또 플로어에서도 좋은 질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방송 토론회에서의 최대 성과이자 또 우리 안 후보 같은 중도 노선이 필요한 걸 보여주기도 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우리 고혜경 선임기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제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3에서 4%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연금 개혁의 큰 틀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되는 겁니까? 저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높이기도 힘듭니다. 저는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보면은 2028년이 되면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가 됩니다.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이다. 지금도 사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더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높이지만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를 최소한으로 두고 유지하는 것. 일본은 50%입니다. 대신에 보험료율이 좀 더 높죠. 그리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9% 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8%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2배로 올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중에 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15% 정도 보험료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9%, 그리고 특수직역연금 15%, OECD 평균 18%, 이 사이에서 사실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그 모델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12주간, 그러니까 석 달간 전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 전체가 그 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자기 의견 내면서 엄청나게 서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전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TV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하는 것. 저는 그런 방법이 다음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나 또 사드 추가 배치론 등의 입장이 나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또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의 전환기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달 2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국 산불 정책, 이른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불참하겠다, 이런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난 5일에는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 배치 찬반 논쟁보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방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도 수도권을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제일 큰 위험 요인은 핵무기보다 장사정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이죠.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형포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드는 40에서 150km 아주 고고도만 이렇게 하는데 이 장사정포들은 40k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사실은 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언돔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수도권은 장사정포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5년 전부터 저는 주장해 왔었거든요. 다행히 늦었지만 이제 보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2020년 후반에 만들어진다고 하니 하루빨리 거기에 이제 총력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또 LSAM을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또 2024년에는 나올 겁니다. 물론 거기는 40에서 70km니까 사드의 이 아래 하단 정도 방어를 합니다만 우선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토의를 하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사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LSM 같으면 40에서 70km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LSM2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니까 그거는 한국형 사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LSM2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인데 그러면 또 구태여 그때 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 혈세를 들여서 만든 LSM2는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한국형 겁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추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중국 자극 이전에 저는 주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뭐 배치하든 안 하든 중국이 하지 말라고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불 정책에 반대한 겁니다. 아, 그건 변론을 하고 그러면 삼불 정책 중에 하나인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필요하다면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삼불 정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미국 MD 체제에 가입하자 그 말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지 그걸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더 강화한다는 조건이라면 한미일 군사 협력도 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보시는군요. 그것도 사실 미국 MD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미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동맹 관계 형성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죠. 동맹 관계가 아니죠.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당분간은 현상 유지를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쥐소미아 같은 그런 정보 공유까지도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꼬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일본과 관계는 저는 투트랙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그리고 이런 경제나 안보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의 목표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행정부의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건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 집행명령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서로 한일 정상이 서로 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추경 편성을 통한 여야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우려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조였던 추경이 지금 10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외 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가부채, 추경,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 장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1월 추경에 14조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20조, 30조, 40조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우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근데 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 후보님은 추경 정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다 저는 한다고 하는데. 추경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07조 작년에 통과된 그 내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추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51년 때 1월 추경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1월 추경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그 무능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그런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돈들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저는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확산되면 추경하고 이렇게 무슨 국가 재정이 장난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누더기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분명하게 재원 조달 방식이 나오고 그리고 분명한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조달 방법까지도 다 열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의 10%, 개별 소비세의 10%,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정부 내부 사업에 대한 뭐 재조정 포함해서 다 모아보면 거의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30조 원을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그 소상공인이나 또는 자영업자분들께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30조인가? 제가 지난번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감소한 그 부가가치세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이 거의 한 20조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20조 원에다가 어느 정도 또 버퍼가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은 30조 원으로 정했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떠냐? 그때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외에 올 한 해 동안 한 30조 원의 특별 코로나 해결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재정 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부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4년 반 가까이 동안에 국가 부채가 한 400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600조에서 지금 한 10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30% 후반대에서 거의 지금 40%대. 50% 넘었습니다. 네, 지금 올해는 50%까지 이제 예. 가까이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늘어나는 복지 수요, 그런데 줄어드는 세수 뭐 이런 건데요. 집권하시면 이 국가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난다. OECD 최고 속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준칙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시 또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에 옮긴다면은 그러면 신용 등급 하강의 압력이 세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거의 추가로 200조 원 정도가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조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추가로. 근데 어쨌든 재정 준칙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데 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사실 기축통화국은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되건 200%가 되건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나 EU의 유로나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다른 나라 뭐 부채 비율 100%니까 괜찮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 근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내년 되면 그 평균을 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부채 증가 속도가 사상 최대로 하는 거는 이건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결국은 돈을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결국 세금을 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안 의원님은 지금까지 그 정책 기조로 보면 감세냐 정세냐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감세 기조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세를 우리가 해서 복지 수요를 충당하자는 것보다도 좀 감세를 하면서 기업들의 그런 성장성을 높이면서 거기서 세수를 많이 걷어서 성장을 통한 세금 확충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철학을 좀 갖고 계신데 지금 정세 없는 복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한번 나간 지출 복지 공약 복지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 노령화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되는데 재정 준칙 만들면 결국 이제 미국처럼 정부 예산 확보 못해서 정부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돈을 아끼자 이런 걸로 저는 증세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 분야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혹시 제가 감세를 하자고 잘못 알고 계셨다면 제가 신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세죠 사실 세제 혜택을 주자 그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조는 사실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제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세금 고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 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낸 돈 중에 얼마는 교육에 쓰이고 얼마는 도로 수선에 쓰이고 얼마는 공무원들 월급 주는 데 쓰이고
명세서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국가가 정부를 믿고 세금 내는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변 변수로 치부됐던 그 20대, 30대의 정치적 결정력 또 자기 정치적 행동의 그 반향에 대해 스스로 놀라면서 적극적인 주체인 참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율 변화들이 20, 30대들이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유례 없이 젠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이슈로 또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SBS 고유경 전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성 불평등은 이제 옛날 얘기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나셔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셨고 지금의 2030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남녀관도 틀리고 그런 그 양성 평등에 관한 그런 환경도 굉장히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저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거시담론으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전 세대를 덮어씌우는 것은 저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 기성세대들 가운데서는 기업의 임원 비율이라든지 또는 내각의 여성 비율이라든지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회를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또 20, 30대를 가보면 오히려 그 여성들이 더 많은 직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세대별로 촘촘하게 접근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 방향은 양성평등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와대 비대화 문제, 대통령의 정황적 권력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모든 후보들이 지금 청와대 축소,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정곤 한국일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이 얼마 전에 청와대를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하게 공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황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고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을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근데 과연 장소만 옮긴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정부 또는 정황적 대통령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 비대한 청와대 그리고 정황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권력 구조 개편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개헌 전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개헌한다면 어느 방향이 좋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서 제대로 잘 운영되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직업을
5번째 지금 직업입니다만 공통된 게 전부 다 저는 인사관리자였습니다. 관리를 제가 거의 평생 해왔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조직을 크게 나눠보면 이 보좌진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 부서장, 각 부서가 있습니다. 실행조직. 근데 보좌진에서 역할을 잘하던 사람이 부서장이 되면 제대로 잘 못합니다.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그전에는 의견만 내면 됐는데 부서장이 되면 책임감이 너무 커져서 굉장히 불행해하고요. 반대의 경우 잘하던 부서장을 이 보좌진으로 앉히면 아무런 성과를 자기 손으로 못 만드니까 또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조직 관리하면서 겪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없구나. 제대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보좌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장관들에게 그냥 업무 하달을 하고 장관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상태로 가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정상화는 뭐 헌법 개헌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지금 현재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보좌 역할을 해야지 뭘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인터뷰하고 그런 비서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책임 장관, 책임 총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되고 사실 책임과 권한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준 만큼 또 책임도 주는 쪽으로 가야지 정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청와대 비서진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왜 미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만 할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제와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한, 이그제큐티브 파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미국을 경영합니다. 거기다가 또 견제를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막강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자기가 인사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권력의 절대반지 갖고 있는 셈이죠.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러면 견제 세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아래 국회가 있고 그 아래 지금 사법부가 있고 이런 꼴 아닙니까? 그 아래 감사원이 있고. 지난 총선 때 참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 이렇게 후보자가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사람인지 헌법은 한 번에 읽어봤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저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임기 4년 중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시작에 단일화 문제로 집중적인 질문을 하신 권태호 실장께서 너무 오랫동안 계신데 추가 질문 하나 준비된 거 하나 해주시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공감대와 수용기간을 고려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집권하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감옥에 계셨을 때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이게 국민적인 불행에다가 국민 갈등에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이니까 형 집행정지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요건이 이 법률에 이렇게 7가지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세 이상,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그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어서 거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사람 다 형 집행정지를 하고 사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형편인데요. 저는 우선은 제가 형 집행정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특사는 보통 일반 사면은 그 사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특별 사면은 보통 대통령 결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원래 예정된 토론 시간이 40분입니다. 11시 40분을 짱 끝이 났습니다. 저희도 추가 질문이 있지만 토론의 시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추운 날씨에 와서 경청해 주신 프로의 질문이 4가지 정도 들어와 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건지 일부 여기서 답변이 되거나 질문이 된 내용이 있고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프로에 경청하신 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개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 지금 이규진 선생님 혹시 계시면 예, 질문을 좀 제가 대신해서 읽을까? 예,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전달해 주신 질문 내용. 이재명 민주당 후보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좀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뭐 지금 단일화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혹시 두 후보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게 뭐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다른 두 분은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20년 주기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앞으로 20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전부 과학기술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형 법률가는
과거에 대한 응징을 주로 하십니다. 그게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과거만 바라보던,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방역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백신 주권 국가 만드는 데는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적임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군대 갔다 왔는데. 예,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관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프로에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쉽지 않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실하고 진지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때 와서 관훈 토론의 이 권위와 신뢰가 지켜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을 하자면 14일에는 심상정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사자 후보 토론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훈클럽 토론회가 한국 정치 토론 문화 그리고 좋은 정치를 바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